안녕하십니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그 개혁의 배경에 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실제 그라쿠스 형제가 실제로 개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그 본질적인 것을 이제 다루도록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라쿠스 형제의 그 사진은 그 파리의 오르센가 그 무슨 박물관에 현관문을 들고서 넓은데 안에 조금 이제 들어가면은 이 형제의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처음 거기를 가가지고 이 조각 작품을 보면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혼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30분 동안 사진기를 들고 각도를 달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사진을 계속 찍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관람객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뭔가 하고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그 개혁의 이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비록 형제의 개혁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성공했지만 그 후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그 프린키파토스 로마 제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정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라쿠스 형제가 생각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사를 전공하는 역사가들은 거의 모두가 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손을 대가지고 다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 사료들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피아누스가, 그것도 그 헬라스 출신의 아피아누스가 수세기 후에 그 내란기, 로마 내란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통사로서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플루타르쿠스가 영웅전에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스파르타의 아게스와 클레오메네스와 대비시키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영웅전에 그 두 개가 이제 주된 사료이고, 그래서 심지어 플루타르쿠스 쪽을 따르느냐 아피아누스 쪽을 따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가지 조류로 이렇게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제일 가까운 시대에 그 비문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11년에 농지법이 비문으로 남아있고, 또 그 반대편에 기원전 123년에 가이수그로투스가 제정했다고 하는 반환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반환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비문법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대의 그 문필가가 바로 키케로입니다. 키케로의 문집을 보면은 그라쿠스 형제에 관해서 단편적으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라쿠스 형제의 역사에 관한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가 적다 보니까 제가 그라쿠스 형제 개혁을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느냐, 이거는 역사적 측면으로서의 접근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문학도 공부해야 되겠다. 철학도 공부해야 되겠다. 수사학도 공부해야 되겠다. 문헌 고증학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이제 국수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특히 오늘날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어떻게 사료를 취급하고 어떻게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그쪽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해서 내놓은 결과가 바로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실제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을 연구하려면은 지중해 전역을 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집트, 그래가지고 한 20차례 거쳐가지고 제가 한 10여일간씩 답사를 했습니다. 터키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또 이탈리아에서는 시실리와 사르디니아 섬까지도 가봤습니다. 사르디니아 섬은 아마 제가 그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거기는 잘 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크레테 섬까지도 가보고, 그래서 지중해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세계 대국을 건설했던 로마,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라쿠스 형제 개혁도 연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그 노력을 다 바쳐가지고 그라쿠스 형제를 이제 개혁을 이제 공부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한 지 60년이 개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하나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3년간 그 기간을 두고 영문과 우리 중문으로 동시에 좀 출판하려고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배경은 인구사정 논의, 로마 도시와 수도권, 로마의 농장 경영과 도시 로마의 특히 공물위기, 그리고 형제의 정치, 경제, 사상적 개혁의 배경 등의 고찰을 통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전야의 로마와 이탈리아 전체 모습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참고 문헌은 뭐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만 이제 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헨리시 보렌 교수의 The Urban Side of the Economic Crisis, 그라쿠스 형제의 경제 시대의 경제 위기의 도시적 측면, 1957년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간 게 1960년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된 그 논문인데, 원래 그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이 이제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비도 들어오고 또
회에서 방출비로 배급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알람비도 못 껴야 됐는데 그때 그 알람비를 다시 울리면 하여튼 쌀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문제, 이게 생명 문제가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연구실에서 이렇게 독일 학술 잡지를 이제 보니까 그게 독일 말로 된 논문인데 다이수 브라쿠스의 법들 이렇게 하는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독일 말로 뭐 우물법이니 뭐쭉 이렇게 있는데 이 우물법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곡물은 땅에서 나는 거니까 또 농지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참에 마침 오렌 교수가 1958년 되면은 미국에서 사회사 연구가 이제 붐을 이루던 시대입니다. 미시시피 강이 쭉 있는데 저 강 안에 양쪽에 큰 도시 시카고니 뭐 이런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학을 전공하는 저 분들이 그 시카고 같은 도시의 그 인구 이동이라든가 그 도시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랬는데 헨리시 보렌 교수가 그 연구 방법을 채택해가지고 2000년 전에 도시 로마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공부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그라쿠스 형제 시대의 그 경제 위기의 어반 사이드 로마 시 사이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렌 교수는 또 한편의 논문을 냈는데 여기는 굳이 이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로마는 이때 그라쿠스 형제 시대에 주된 코인이 주화가 데나리우스 은하였습니다. 근데 데나리우스 그 은하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유럽의 스페인이니 이런데 그 은하 데나리우스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보관소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기원전 2세기 전반에는 그 시대의 데나리우스 은하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라쿠스 형제의 시대인 기원전 130년대, 기원전 120년대에는 데나리우스 수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적었다고 많았다는 것은 호황을 이루었다는 얘기고 통화량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불황이었다는 얘기니까 결국 그라쿠스 형제 시대에 그 주화 연구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그라쿠스 형제 시대는 불경기 시대였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내놓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요 도시 로마의 요 얘기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일상에 걸고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연구해 보면은 뭔가 큰 걸 한번 이뤄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바리안 교수가 아주 극찬했던 논문입니다. 저것이 과거 20년간의 가장 흥미롭고 유익한 논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페렐리의 이그라키시라고 하는 글은 왜 이제 여기 저희 거론했냐면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데 페렐리가 그라쿠스 형제에 관해서 이탈리아 말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관해서 책을 쓴 다음에 오늘날까지 한 권도 안 나왔습니다. 그건 마치 이 허성일이가 뭐 하나 써서 내라 라고 하는 그 계시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페렐리 교수의 그 결점도 있습니다. 책에서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새로 이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페렐리의 그 글을 갖다가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윗조 윗조는
그 숲우르비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처음 로마의 도시에 그 적용해가지고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아주 청년 고고학자이면서 역사가인데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릭타브 사스키아 킨이라고 그러는데 유럽의 그 네덜란드에 라이덴 대학이 있습니다. 라이덴 대학에 그 데릭트 교수가 지도 교수고 그 수제자가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사스키아 힌, 사스키아 그 다음 주에 이제 주로 얘기할 사스키아 로제라르, 그 다음에 필그롬무,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요 3명의 학생 저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그 학생들을 지도해가지고 실제로 답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게 했는데 그 3명이 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대역작을 내놓습니다. 흰이라고 하는 분은 그 데모그래피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 인구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로제라르는 공유지에 관해서 또 이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데릭트도 이제 그라투스 형제 개혁에 관해서 그 배경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유일의 교과서적인 그런 테스트북을 하나 내놓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라이덴 사스키아 로제라르 이것을 라이덴 학파라고 저는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라이덴 학파라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로마사 연구에 이제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릭트는 그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내놨고 사스키아히는 2013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사스키아히는 이미 2008년도에 벌써 자기 그 학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윗조 로버트 윗조는 2005년입니다. 2005년. 그 다음에 그 K라는 사람이 그 로마의 그 경제혁명 이번에 2013년 14년 작년 2월 달에 내놓은 책인데 이 사람의 것을 왜 내가 그 여기 고명했느냐 하면은 K의 그 다음 시간에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K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좀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고 좀 그 중에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K거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투스 형제 개혁에 관해서는 이제 그 제가 왕년에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그 상당히 많은 그 논문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뭐 쓰레기같이 도리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014년 12월 초에 역사학회 평의원에서 그 원로의 그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강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 올렸는데 최근 20년간 그라투스 형제의 개혁 연구의 신동향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 관해서는 여기서보다는 그쪽가 좀 자세하게 전체적인 그림 한 40분 동안 그 하수 강의를 한 것인데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인구수 평가와 수도권 설정, 농촌 실태와 위기 상황, 도시 로마의 불경기와 곡물 위기, 개혁파의 기수, 평민파 오플라레스로 정계 등장, 혼합 정책, 그 빅테. 여기 그 빅테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빅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빅스의 과거분사, 더 빅스트. 그래서 더 빅스트 컨스티튜션, 통합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처음에 그 플리비우스 혼합 정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왕정, 귀족정, 민주정, 이 세 가지 정부 형태가 혼합되어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 체크 앤드 밸런스를 이루는 게 와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정체 공화정의 재생 부활 시도를 했다. 그 다음에 수토학파의 혁신적 경제윤리 채택이라고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입니다. 형은 기원전 133년에 호민관으로서 개혁활동을 하고 이어서 그 다음 해인 기원전 132년에 호민관이 되려고 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나이가 9살이 밑인 동생 가이수 그라쿠스는 10년 후인 기원전 123년에 호민관이 되고 그 다음해인 기원전 122년에도 호민관을 합니다. 호민관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해인 기원전 121년에 세 번째 호민관이 되려고 하다가 같이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형제가 호민관으로서 물론 그 10년 차 나이가 이제 9년 차니까 결국 이제 10년간의 그 시차를 두고서 각기 그 호민관이 되는데 나이가 두세 살 차이가 돼가지고 함께 그냥 같이 형제가 그냥 그 개혁을 몰아붙였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그 형제가 개혁 활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어땠는가 그거를 좀 다각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3대 구성의 3대 요소는 인구, 그 다음에 뭐죠? 영토죠? 그 다음에 주권이죠. 그래서 인구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구수 평가라고 그랬는데 그 데모그래피입니다. 데모그래피는 뭐냐면 서양 고대의 도시의 데모수, 인구, 시민수도 되고 이제 덧붙이는 뭐 기타 다른 인구, 하여튼 인구의 규모가 얼마냐, 인구수가 얼마냐, 그리고 그 인구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인구수. 노예니 뭐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귀족 평민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구가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뭐 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변동 사항은 어떤가, 이런 거를 한마디로 데모그래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데모수, 인구, 시민수, 시민, 데모수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여주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것이 데모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데모그래피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모그래피 이제 문제에서
제일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로마 공화정 때는 5년마다 센서스 조사를 했습니다. 캔소루가 5년마다 하는 걸 루스트룸이라고 그러는데 5년마다 이제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로마 공화정 제일 맨 마지막으로 한 게 기원전 70년에서 60년대의 센서스 조사입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그 센서 조사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정을 수립하고 나서 기원전 28년에 처음으로 센서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40년 지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치입니다. 로마 공화정 맨 마지막에 센서스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의 수치가 90만 명, 또 어떤 데서는 이제 91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원전 28년에 아구스투스가 이제 센서 조사했을 때는 406만 3천 명으로 이게 뭐 엄청나게 크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8년에는 423만 명. AD 14년에는 요거 아우구스투스가 사망하는 해입니다. 죽는 해인데 그때는 493만 명. 이렇게 이제 백정 늘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기원전 70년에서 69년 요게 91만 명이 기원전 28년에 406만 3천 명으로 너댓 배가 확 뛰어오르게 됐냐? 요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 가지 카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로우 카운트, 두 번째가 하이 카운트, 세 번째가 미들 카운트. 근데 이제 편인상 저평가, 고평가, 중간평가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부르려고 하는데, 로마 공화정 때의 센서스 조사를 할 때는 이거는 성년 남자 시민, 무장을 할 수 있는 성년 남자 시민들만의 숫자를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른 설명도 이제 플러스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평가도 그렇고 고평가도 그렇고 중간평가도 그렇고 다 거기에는 일치합니다. 성년 남자 시민, 무기를 손에 잡고서 싸울 수 있는, 전사에 자격 있는 시민의 숫자를 올렸다. 그런 세 가지 평가가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90만 명에서 40년 동안에 403만 명으로 뛰어 올랐느냐, 그 수치가. 거기에 대해서 저 평가에는 거기에 새로이 여자들과 어린애들을 합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것이 저 평가이고,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벨로호 프론트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은 한니발 전쟁 때부터 이때까지, 아우슈비츠 때까지 계속 로마 시민과 그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감소하고, 그러면 그 감소한 그 자리를 누가 메꿨느냐? 외국에서 뭐 전쟁 프로라든가 이렇게 들어온 노예들로 이때 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평가설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거의 휩쓰다시피 그 역사 설명에서 크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히게 또 딱 들어맞게 또 협조를 하는 이론인데 이게 마르크시스트 이론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 잘 알죠? 막스의 그 고대 노예제 사회. 이것이 이제 노예제 사가들에 의해서 여기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노예에 의한 라티fundi와 뭐 이런 경영 뭐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중소타용 농민층을 다 이제 올라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평가 로우 카운트 학설을 갖다가 크게 지지해서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요거는 언제부터냐면 1840년 이후도 빌로호가 로우 카운트 그 학설을 내세우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게 좀 설명 안 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제 로우 카운트 학설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그 406만 3천 명 이거는 성년 남자 시민이고 소녀자 어린애들 합치고 그 다음에 노예들 거류 외인들 로마에 사는 외국인들 로마 시에 사는 이것도 합치면은 한 6,700만 명으로 이렇게 인구수를 이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좀 이상하다. 납득이 안 가는 데가 많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 일찍이 테니 프랑크였습니다. 테니 프랑크가 이 당시에 인구가 한 1,400만 명이었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아무도 그걸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왜냐? 저평가 학설이 너무나 공고했기 때문에 이걸 허물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엘리오로 카시오라고 하는 역사가가 드디어 참다 못해가지고 그 벨로호 브론트 학설을 공격하는 그 포문을 열므로써 하이카운트 학설을 내게 됩니다. 내연이 즉슨 아니 성년 남자 시민들에다 뭐 부녀자와 아이들을 합쳐가지고 406만 명이라고? 천만에 406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공화정 때와 꼭 마찬가지로 무장을 할 수 있는 성년 남자 시민들만을 센서스 수치로 올린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여자들, 어린애들, 노예들, 어루애들 뭐 이런 모든 사람을 합치니까 1,300만 명 내지 1,400만 명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한니발 전쟁부터 아우슈비츠 시대까지 2세기 동안 로마 그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다고 로카운트 신봉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라 멜더스의 인구 법칙에 의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계속 늘어났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뭐 조금 지내가지고 보니까 로마 이때는 이게 지금 속주는 빠집니다. 로맨 이태리라 그래가지고 도시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 요 때의 인구만을 얘기하지 스페인이라든가 무슨 그리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속주 인구는 지금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 빠뜨리고 이탈리아 인구가 무슨 1,400명 또 많을 때는 1,700만 명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그 충격적인 쇼크를 줬습니다. 역작가들한테. 아니 그렇다면은 노예는 어떻게 됐냐? 저 평가에서는 노예들이 중소자영농민층이 몰락해가지고 노예들이 이제 메꿨다고 이제 그 자리를 메꿨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유인들이 숫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지면 그럼 너희들의 숫자는 그럼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며 또 그 당시 로마와 이탈리아의 그 땅의 그 토지를 이렇게 볼 때 곡물 생산량으로서 그 1,400만 명, 1,700을 다 매겨 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숫자가 1,400명이 너무 많다. 오늘날 이탈리아 인구수가 얼만데 벌써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이 카운트 이 설은 그런 대로 또 어떤 로우 카운터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사이델 같은 역사가는 하이 카운트 설을 따르자면은 지금까지 로마 역사는 전부 완전히 새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그 미들 카운트를 이제 내놓고 나온 것이 사스키아 흰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 박사 논문으로도 유명하게 됐다고 하는 그 사스키아 흰은 미들 카운트를 내놓고 있는데 사스키아 흰의 주장은 뭐냐면은 성년 남자 시민들 그거 맞다. 여기에 플러스 된 게 뭐냐? 돈 많은 과부들하고 돈 많은 고아들의 숫자가 센서스 수치로 이렇게 등재된 것이다. 그래서 사스키아키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 공화정 때에 캔서르가 센서스 조사를 할 때에 군인으로 나갈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의 그것도 센서스에 올리고 그랬습니다만은 납세 가능한 사람들 이제 돈 많은 과부가 돈 많은 고아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 납세자들의 명단도 이미 확보해가지고 그 센서스상에 수치를 이제 올리고 있었다. 가끔 로마 공화정 때에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센서 조사를 할 때에 돈 많은 과부들, 돈 많은 고아들 그 숫자를 갖다 거기에 다 센서상에 올렸다. 그래서 그럼 그 인구가 얼마냐?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라든가 고류인 뭐 이런 거 뭐 여자들 뭐 애들 다 합쳐가지고 한 800만 명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스키아 씨는 그 다시 세 개의 자기의 그 미들 카운트 그 학설을 세 개의 시나리오로 이제 구성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저 인구수를 자유인 500만 명에다가 노예 120만 명 포함 총 620만 명. 이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로우 카운트에 근사합니다. 최고 인구수를 자유인 1010만 명에다가 노예 200만 명 포함 1210만 명. 이거는 하이 카운트에 가깝습니다. 중간 인구수를 자유인 670만 명에다가 노예 150만 명. 그러니까 820만 명. 이거는 원래 자기가 주장했던 미들 카운트에 이제 근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흰이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게 되니까 더욱 이제 각 그 시나리오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스키아 흰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그 발판 근거가 뭐냐면은 1840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유명한 로마 사가인 5명 거기 뭐 쯤부터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테오도르 몬제니 이 학설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몬제니도 이 미들 카운트 이 학설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벨로우라는 친구가 1860년 갑자기 나와가지고 로 카운트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묻혀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사스케힌에 내가 이제 비로소 1840년대 이전에 테오도르 몸젠 등 5명의 독일 역사가의 학설을 내가 재생 부활해가지고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근거의 뭡니까 근거의 분명한 근거를 뭡니까 이론의 논거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이 카운트 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뭐 1,400만 명, 1,700만 명인데 오늘날 뭐 이탈리아 인구 수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이제 AD 2세기 중엽에 안토니우스 이호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근처에 500만 명이 죽어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14, 15세기 거기에 유럽의 흑사병에 들어가지고 뭐 인구의 절반 뭐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하이카운트의 그 인구 수가 많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또 허무맹랑한 얘기도 안 되고 왜냐면 많이 또 죽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세 평가에 관해서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역사가들이 또 계속 논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또 이제 왈가왈부하면서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라쿠스 형제 개혁 시대인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됐냐? 우선 수도권 설정 숲우르빔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서 한꺼번에 그걸 이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숲우르빔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종전에는 로마를 설명할 때 메트로폴리스와 그 주변 지역의 농촌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메트로폴리스를 둘러싸고 있는 농촌 토지 지역 또는 랜드 니아라 롬 해서 로마에 더 근접한 토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양분해서 둘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조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습 우르비움으로 이제 우르비움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메트로폴리스와 그 농촌 이렇게 이분법으로 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로마와 그 습 우르비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습 우르비움은 뭐냐면은 뭐 근교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한양은 처음에 사대문 안에 놔뒀죠. 그러다 현대 와서는 뭐 영등포니 뭐 사대문 바깥으로 이렇게 요즘에 수도권 하면은 인천, 수원 뭐 이쪽에 이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입니다. 즉 위쪽에 가면 또 닉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와 그 오래된 수도권에는 로마 시민이면서 농민이면서 무장을 하면은 전사의 자격 있는 사람들이 삼자일체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도 농민이면서 또 군인의 자격이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요거를 습 우르비움 요거를 둘로 이제 쪼갭니다. 로마 반경 50km 이내. 요거를 이제 야구에는 내야 외야겠죠. 그래서 50km는
내야 수도권, 50km에서 100km 그 사이는 외야 수도권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은 동그라미 친구 두 개가 있는데 50km 이내, 100km 이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위조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반경 100km까지의 그 수부르비움에 농가가 있고 마을이 있고 빌라는 이제 라티푼디아 대농장 그 이제 대저택인데 6개의 사이트를 조사했습니다. 6개의 사이트를 조사해 가지고 그곳의 인구 밀도까지 이제 추정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로마 반경 50km 이내는 평방 킬로미터당 60명 인구 밀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체로 32만 5천 명이 살았다. 그리고 50km에서 100km 내 아우터 수부르비움이죠. 여기에 인구 밀도는 4 제곱킬로미터당 42명. 그래서 전체 인구는 38만 5천 명.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위쪽에 요란 그 개념 설정과 이론 전개가 그 흰의 미들 카운트 그런데 이제 등장하는데 또 일조하지 않았는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로우 카운트, 하이 카운트, 미들 카운트 이게 데모그래피 그 논의, 그러니까 이 수부르비움 논의, 이것이 아우구스투 시대와 고 근접한 시대, 즉 로마 제종 초기의 실태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라크스 형제 개혁 시대는 기원전 130년대, 120년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고민거리로 남게 되는데, 원래는 이 데모그래피와 수부르비움을 연구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그라쿠스 형제 개혁 시대의 인구와 이제 이 수부르비움 그거는 어떤 상태냐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사료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라쿠스 형제 개혁 시대의 그 데모그래피와 수부르비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사람이 역사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릭트입니다. 데릭트의 그 백그라운드 설명은 이제 아주 재밌는데, 수정된 로우 카운트를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로우 카운트는 원래 한니발 전쟁 이전 시기로부터 안토니누스 그 역병에 이르기까지 2세기 동안에 로마와 이탈리아의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줄어든 몫은 노예들로 이제 꽉 채웠다. 뭐 이런 이제 논리 구조인데, 데릭트는 천만에 하이 카운트 소울의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즉 인구는 점차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 증가하고 있었다. 데릭트의 가장 훌륭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부르비움의 이제 자연농들이 빈곤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뭐 라티펀디아 대농장으로 대농장의 확충함에 따라서 장인농민층이 이제 자기 토지를 부자들한테 뭐 팔거나 뭐 저기 돈을 빌렸다가 뭐 또 그 담보를 해서 빼앗기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빈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청장년층이 빈곤하게 되니까 장가 가기를 기피합니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또 장가 가더라도 애를 낳기를 싫어합니다.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교육시키는데도 돈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군대 가기를 기피합니다. 징집을 기피합니다.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군대 징집을 기피한 숫자가 얼마나 됐냐? 대딕트는 약 2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프라크 형제 개혁 시대에 뭐 인구수 보통 이제 30만 명 잡으면은 30만 명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뭐 30만 명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25%가 센서조차 등재 기피했다 그러면 30만 명에 25%면 몇 명입니까? 7만 5천 명이죠.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등재했으면 37만 5천 거의 40만 명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한 뭐 25% 이게 4분의 1이 이제 이렇게 센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중차된 문제입니다. 그 나라로서 볼 때는 이렇게 대딕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젠스타인 이건 적지 않았습니다만 로젠스타인 같은 역사가는 좀 색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한니발 전쟁 때 뭐 이후에 가장들이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거나 뭐 그동안에 전쟁터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사이에 그 자기 저기 농가에서는 땅을 갈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얻고 팔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로젠스타인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그 몇 개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로마 농가에서는 가장들이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청장년들이 나갔다. 그리고 청장년들이 나감으로써 농가에서는 밥 먹는 것도 축내지 않고 오히려 또 플러스 되고 전쟁터에서 뭐 전리품도 뭐 이런 거 슬슬 가져오고 그래서 오히려 농가에 플러스 되면 됐지 경제에. 그런 게 뭐 저기 올라가야 된 원인이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요즘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만은 어쨌든 문제는 그 4분의 1의 청장년들이 농촌에서 어떻게 됐냐? 대개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유산으로 상속을 이제 받게 되는데 큰 아들이 이제 받습니다. 큰 아들이 받은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거는 아버지가 땅을 넣어놔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저기 쪽에서 받지 못하니까 그냥 룸펜으로 그냥 농촌에서 이제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지를 달라, 땅을 달라 이렇게 나중에 브라크 정리하는데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사는 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시로마로 갑니다. 근데 도시로마에서는 기원전 140년대 이전에는 포경기를 이루었습니다.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코린토 이런 데서 배상금, 전리품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토목 건축 사업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기원전 140년대 이후에는 경제 불황이 발전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로마에서의 곡물 위기로
인한 빵 부족. 그래서 로마 도시민들은 과잉 인구 한 50만여 명이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데 빵을 달라. 굶어 죽겠다. 빵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에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그러면 그라쿠스 현재가 이제 개활동에 이제 나서기 전에 농촌 실태 도시의 그 석조산 공물 공급에 관한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숲 우루빔 수도권인데 인너 숲 우루빔 그리고 아우터 숲 우루빔 로마 반경 50km 이내, 로마 반경 50km에서 100km 이내. 그 라티푼디아가 이제 그 대토지 대농장인데 이게 이제 그 노예 노동으로 이제 경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요 숲 우루비움 내에 형성된 라티푼디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엘리트층, 이제 귀족 신분하고 이제 기사 신분을 얘기하는데 로마 엘리트층에 사유화된 라티푼디아입니다. 공유지가 아닙니다. 사유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스 베바는 이런 노예 노동을 통해 가지고 라티푼디아를 경영하는 게 이것이 이제 국가적 경제 형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요건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 BC 1세기에는 뭐 플리니우스가 라티푼디아가 이탈리아를 망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건 맞는 얘기인데 기원전 2세기 특히 그라투스 형제 시대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역사가들은 대농장과 대토지 농장과 중농장, 소농장 이것이 공존하고 있었다. 영어로는 coexistence라고 그러는데 공존했다. 뭐 그 이유는 여기서 뭐 시간 관계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티푼디아에서는 이제 그 주로 가축 사육과 과수 재배를 했는데 가축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짐승, 황소, 말, 작은 짐승, 양, 염소, 돼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목장 형태는 고목과 이목이 있습니다. 고목은 고정 목장이고 이목은 가축 통로를 따라 가지고 먼 데는 한 1000리길을 이렇게 산 같은 거를 산길을 따라 가지고 그 가축 통로를 칼레스라고 그럽니다. 그걸 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가축대 이제 몰고 가면서 이제 키우는 건데 후에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이 일어날 때 그 노예들이 대거 참여한 게 이런 그 이목 가축 통로를 따라서 이제 그 가축을 키우던 그 노예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 재배는 수지 맞는 게 포도하고 올리브입니다. 포도하고 올리브. 뭐 가끔 무화과도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따또의 그 농업소를 보면은 따또가 이제 직접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과 올리브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곳으로서는 106개라의 과수원에 포도원에 노예는 이제 16명을 이제 드렸다. 올리브는 246개라는데 이거는 이제 노예 13명. 올리브 재배하는데 이제 노예가 투입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나중에 시간 가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가축사육은 이제 그 따또도 그렇고 키케로도 그렇고 가장 수지가 맞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곡물 재배 같은 거는 그냥 자가 수요 그냥 충족할 정도 했더라고요. 가장 수지 맞는 가축사육과 과수재배 요것이 당시 헬레니즘식의 토지 경영 방식입니다. 헬레니즘 국가 아시죠? 세국가. 거기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한니발 전쟁이 막 이제 진행되고 있는 기원전 212년에 로마 원론이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즉 앞으로 로마 도시에서 소비되는 곡물은 이제 주로 밀을 얘기합니다. 곡물은 정전에는 숲 우르비움에서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로마의 해외 속주 즉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에서 생산되는 밀로서 로마 시민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146년에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다음에 로마는 아프리카 속주로 명명을 해가지고 그 이후는 시킬리아, 사르디니아, 아프리카 이 세계의 속주산 밀로서 그 로마 도시에 사는 그런 어느 정도는 또 숲우르비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식량을 해줘가지고 그걸 살리게 한다. 뭐 이렇게 로마 언론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먼저냐? 어떤 것이 원인이 되고 어떤 것이 결과냐? 되게 히케로가 시킬리아, 시실리성은 로마의 유모다. 뭐 라틴어로는 유모의 유방이랑 마찬가지다 그러는데 뭐 유모의 이제 저지라는 거죠. 그렇게 그 시킬리아산 밀이 도시 로마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제1차 포니니 전쟁에서 로마가 뺏은 것이 시킬리아고 사르디니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곡물, 그 카르타고가 상당히 저기 아까워하고 붕괴했을 거예요. 그 곡창지대를 이제 뺏겼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속주산 밀러서 도시 로마에 사는 우르비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렸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시킬리아에서 무슨 병고가 일어나가지고 시칠리아산 밀이 로마로 반입되지 않을 경우
사르디아는 아프리카에서 미리 로마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제 물론 오스트리아 항구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그런 경우에는 로마는 당장 굶어 죽는 그런 식량 위기, 굶어 죽는 그런 사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라쿠스 형제 시대에 그런 처참한 위기가 이제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도시 로마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헨리시 보렌의 그 논문 한두 편이 아주 그 중요한 그 업적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보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 로마는 그라쿠스 형제 시대, 기원전 130년대, 120년대 도시 로마는 과잉 인구였다. 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 로마의 인구가. 경제 불황이었다. 기원전 2세기 전반기에는 전리품이나 뭐 배상금이나 이런 게 막 들어와 가지고 흥청망청 도시 로마 이 다리도 높고 요새도 쌓고 신전도 짓고 산수도 막 넣고 토목 건축 사업이 활발해 가지고 로마 시중으로 돈이 쫙쫙 풀려나 가지고 호황을 누렸는데, 기원전 140년에 전쟁도 없고 들어오는 배상군도 없고 전리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경기가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업자의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민사업도 중단합니다. 기원전 181년엔 라틴 식민시들이 하나도 건설되지 않습니다. 기원전 157년 이후에는 로마 식민시들이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시들을 건설해가지고 로마시의 과잉으로 쫙쫙 좀 저기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로마시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확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곡물 위기,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고가의 폭등, 곡물 위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원인은 뭐냐?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138년에 시킬리아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원전 135년에는 에우누스라는 그 노예 반란군 중에 유명 장군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로마 군대와 접전을 벌이고, 그렇게 이제 여러 해 동안 싸우는 바람에 시킬리아가 황폐됩니다. 그래서 곡물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그 곡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간에 나서기 직전에 로마는 아사지경으로 그냥 아사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 그림에는 저 시킬리아 노예 반란, 기원전 135년에는 노예 반란이라고 그래갖고 아예 노예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이제 125년인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속주에서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날아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습니다. 메뚜기 떼의 때 중에 농작물만을 갈아먹는 그거를 로쿠스타 이제 누리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누리떼라고 그냥 그 메뚜기떼. 오늘날에도 뭐 미국인이 뭐 중국인이 뭐 이런 데서 뭐 메뚜기떼 한번 습격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숲밭 되지 않습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아프리카 이거 그렇게 하니까 아프리카의 곡창지대 이게 공부를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가이수 그라쿠스가 기원전 123년에 호민간에 나가는데 그 직전에 로마도 역시 곡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사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를 이제 연구한 결과 어떤 역사가는
기원전 140년에 비해서 기원전 138년 2년 후입니다. 고가가 500% 5배가 뛰었다. 기원전 127년에는 1200%나 뛰었다. 12배 뛰었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시킬리아 노예 전쟁의 결과, 또 기원전 127년에 속주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의 공격, 이런 걸로 해가지고 로마는 그야말로 루킬리우스라는 시인이 이제 이런 짤막한 시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데피켓 알마 케레스 넥 플레베스 안에 포티투. 식량이 부족하여 평민은 빵을 구하지 못하고 있노라. 빠네가 빵인데 프랑스 말로 빵땡이죠. 땡. 우리나라에 빵도 그 안에 땡 뭐 이런 데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기원전 440년에 보면은 도시 로마에 먹을 것이 없으면은 로마 시민들이 차라리 굶어 죽느니 티베리우스 강물 속에 빠져서 죽자 해가지고 투신 자살하는 경우가 이제 직접 사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많이 굶어 죽거나 티베리우스 강에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라쿠스 형제는 이러한 농촌 토지 문제, 토지 부족 문제, 도시 로마의 공물위기 및 특히 공물위기 문제,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형제가 각기 공민관으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개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그라쿠스 형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이제 원래 셈프로니우스 가문입니다. 가문 출신입니다. 셈프로니우스. 근데 원래 셈프로니우스 가문은 원래 세습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습 귀족인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이렇게 보니까 셈프로니우스 가문이 이제 좀 끌어들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제휴하면은 큰 힘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셈프로니우스 가문 중에 한 사람을 콘술로 이제 당선시킵니다. 그래서 콘술이 되면은 그 후손들은 다 귀족이 되는 거죠. 이거를 관직 귀족이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 이 가문은 하니발 전쟁 때도 그렇고 아주 혁혁한 그 공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족이 됐기 때문에 셈프로니우스 가문은 언제나 클라우디우스 가문 쪽에 이제 편으로 이렇게 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스키피오, 자마 전투에서 하니발을 물리친 그 대스키피오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집 보내고 둘째 딸이 이제 오르넬리아입니다. 둘째 딸을 이제 누구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느냐 하면은 그라쿠스 형제의 아버지, 즉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 그 그라쿠스 형제의 아버지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가지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자기 사유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많이 낳는데 살아남은 것이 형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그 다음에 셈프로니아라고 하는 그 누이, 형제 누이, 요 셋이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라쿠스 형제와 그 누이는 대스키피오의 외손녀입니다. 그런데 한편 대스키피오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그 아들 손자 녀석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또 그 친척 중에서 양자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녀석이 바로 소스키표입니다. 소스키표. 그래서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데스키표가 그라쿠스 형제 아버지를 갖다가 자기 사회로 삼으니까 클라우디우스 가문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스키피오 가문 그쪽과 한패가 됩니다. 이 그쪽이. 그런데 이제 그 소스키표가 있었는데 그라쿠스 형제의 누이가 있었다고 그러죠. 셈프로니아와 소스키표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스키표에게는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 코르넬리아가 고모이면서 장모가 됩니다. 제 계산법이 맞나요?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와 소스키표는 뭡니까? 이 뭐 천안 매부지간인가요? 맞나요? 천안 매부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146년에 소스키표가 카르타고를 치러 갔을 때에 폴리비우스가 이제 따라가고 거기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이제 조금 있을 때 따라 뭐 18살 때인가 그런데 그때 따라가 가지고 소스키표와 한 텐트에서 지나게 됩니다. 왜냐면 천안 매부지간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리고 그 폴리비우스와 파나에티우스가 소스키표 서클 그 스키표 서클의 이제 주역이니까 그때 이제 그 폴리비우스의 혼합 정체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랬고 그 친구들 그라쿠스의 그 친구들도 이제 뭐 스키표 쪽에 이제 그 친척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인 코르넬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사위인 소스키표,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그때 좀 막 위명을 날렸습니다만은 그 소스키표보다는 자기 친아들인 그라쿠스 형제가 사위보다는 더 잘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이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뭐 전적인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육사 몇기 있죠?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됐죠? 노태우 대통령 됐죠? 노태우 부인이 김복동 같은 김복동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무슨 데냐면 꼭 김복동 김옥숙 여사의 어머니의 그 심정이 코르넬리아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자기 사위인 노태우는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아들은 친아들 김복동이 대통령이 됐으면 뭐 더 바랐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코르넬리아가 그랬으니까 뭐 그런 이게 다 이게 저기 그 귀족들 그 자기네들끼리 그냥 집안들끼리 정권을 누가 잡냐 그 싸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원전 129년에 소스키표가 농지개혁을 하는 거를 이제 농지분배 3인위원회 그 활동을 전면 중단시킵니다. 그날 밤 그 연설을 하고 난 소스키표가 기원전 129년에 집에 가지고 잠자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부인이 독살했다. 그라쿠스파가 죽였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조사하면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조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라쿠스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누구한테 맞아 죽냐면 그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가 코르넬리아라고 그랬는데 코르넬리아의 언니 친언니가 스키표 나시카 그쪽에 시집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와
언니가 낳은 아들이 스키피오 나시카인데 이 스키피오 나시카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저게 참주가 되려고 한다. 뭐 머리를 쓱 만졌더니 이제 왕관을 쓰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때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스키피오 나시카가 선두에 서가지고 원로원들 주의해가지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살해합니다. 암살합니다. 암살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의 언니의 아들이니까 이종 사정관인가요? 어떻게 되냐? 맞습니까? 예, 여기 맞는다고 확실하게. 이종 사촌입니다. 자기네들 이렇게 치고받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저도 큰 공부를 했는데 그라쿠스 형제 가문과 셈프로니우스 가문과 아주 아주 가까운 가문이 풀비우스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교수님 거꾸로 들으시는데. 하여튼 좀 맨 밑을 보십시오. 맨 밑을 보면은 가이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의 부인이 리키니아입니다. 리키니아. 그 딸이 셈프로니아입니다. 셈프로니아가 풀비우스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 딸이 풀비아입니다. 이 풀비아는 누구냐?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명화도 이렇게 다 제시하면서 보여주겠습니다만은 키케로가 필리피카 그 필립 대왕을 공격함. 이거는 이제 14차례에 걸쳐 가지고 안토니우스를 공격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연설에서 뭐라고 안토니우스를 공격하냐면은 너 지금 와이프가 이 키케로가 연설한 내용입니다. 너 지금 와이프가 풀비아인데 풀비아가 어떤 여자인지 아냐? 풀비아가 남편으로 사는 사람은 다 비명을 행사했다. 기원전 58년에 무상 배급을 했던 클로디우스 놈인가? 그거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 있었어요? 맞아 죽은 게. 그리고 세 번째, 너 지금 현재 그 풀비아의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안토니우스. 시자 안토니 할 때 그 안토니우스.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래서 안토니우스요. 풀비아, 너 지금 아낸 풀비아가 남편으로 사는 두 사람이 이미 비명을 행사했고 이제 너 혼자 남았는데 너도 비명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전해들은 풀비아는 얼마나 악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나중에 키케로의 목을 자르고 두 손목을 자르고 그래가지고 로마 연단에 그 원론 노사당 앞에 있는 로마 연단에 이제 제가 모르게 줄 텐데 나중에 한 2주쯤 지나가지고 풀비아가 밤중에 살짝 기어가지고 날카로운 손꽃으로 키케로의 혓바닥을 확 찔러요. 확 찔러. 이것이 로마 공화정의 최후의 종말이다. 역사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풀비아가 바로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외손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요게 그 TV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 형의 그 부인이 클라우디아인데 이건 클라우디우스 이제 클라우디우스의 딸인데 클라우디우스가 이 당시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이제 수장으로서 원론에서 이제 제일 그 발언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가이우스 셈프로니우스 그 그라쿠스의 부인이 리키니아인데 요거는
리키니우스 그 형제의 리키니우스의 그 딸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파의 이제 모두 이제 뭐랄까 그 굵직한 언론 의원들을 장인으로 이렇게 삼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기원전 146년에 서스키피오가 카르타고에서 대성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돌아왔는데 그 군대 있지 않습니까? 군대한테 땅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신 끝에 라엘리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저기 서스키피오한테는. 그래서 라엘리우스한테 야, 그 저기 토지법 하나 제안해서 저기 제안하라.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병사들한테 토지를 주자. 그래서 라엘리우스가 농지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키피오 나시 같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너 그거 처리하지 않을래? 처리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감히 누구 토지를 빼앗으려고 그래. 협박을 하니까 라엘리우스가 토지법안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사피엔스, 현자, 참 현명하도다. 이런 현자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붙이게 됐는데 만약에 그라쿠스 형제가 이제 그 라엘리우스가 이렇게 토지법 해가지고 했으면은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크게 실망해가지고 스키피오 쪽에서 확 떨어져 나가지고 개혁파인 클라우디우스 이쪽에 이제 가게 돼서 개혁파의 그 기수로서 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파의 기수, 평민파, 포플라레스로 전개됩니다. 이 포플라레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로마에는 포플루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포플루스는 귀족과 평민 신분으로 이제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포플라레스 하면 원래 시민파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민파 뭐 이렇게 되는데 요 포플라레스는 그 정치를 갖다가 평민들을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법을 제정해 가지고 정치하는 그 활동 무대가 정치 무대가 평민회입니다. 평민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민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당시에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오도르 몬제는 평민당, 귀족당, 그 옵티마테스를 귀족당, 그렇지 정당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이때는 정당은 없었고 아미키티아라고 하는 붕당,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끼리 이렇게 형제처럼 모처럼 우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아미키티아 또는 파티오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이시조선 시대의 사색 당파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파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당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뭐 붕당, 또 뭐 파당,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도당이라고도 하는데 그 도당은 좀 지나친 것이고 당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로마 원론 내에는 세 가지 당파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에밀리안 스키피오니 그룹, 이거는 아에밀리우스 스키피오스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거 당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키피오, 서스키피오 당파, 스키피오 당파. 그런데 그 밑에 스키피오 나시카 세라페, 요거는 극당파입니다. 요게 이제 요 사람이
티베리우스 그라크스를 암살하는데 주역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극단파고, 그 다음에 클라디우스 풀비우스 그룹, 이거는 클라디우스 풀비우스 당파. 요게 이제 셈프로니우스, 그 그라크스 형제 그 셈프로니우스 가문에 이제 여기 합세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피스 클라우디우스 풀케는 이제 그 형의 장인이고, 그 다음에 둘째 칸에 리키니우스 크라스송 부키아누스는 요거는 동생의 장인이고, 요거 다 개혁하고, 그 밑에 피리키니우스 스카이볼라는 유명한 법률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라코스루 형제를 지원해가지고 개혁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새삼스럽게 뭐 이제 그 설명을 좀 시도한 것이 있는데, 홀리비우스의 혼합 정체는 지난번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정체가 3개요, 나쁜 정체가 3개다. 그래서 왕종, 귀족종, 민주종이 있는데, 그 사이에 왕종이 타락하면은 참주종, 그 다음에 참주종이 또 참주모라는 게 귀족종, 그 다음에 과도종, 그 다음에 민주종, 그 다음에 민주종이 타락하게 되면 폭민종, 그 중우종치라고도 부릅니다. 중우종. 아두간 우둔한 대중들이 폭력을 써가면서 이제 정치하는,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6개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간다, 시계바늘처럼 그렇게 정치 순환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혼합 정치의 이론은 뭐냐면은 아주 그 폴립에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물루스는 이제 최초의 왕이다. 그 다음에 타르키니우스, 그 최초의 군주다. 타르키니우스와 세르비우스는 그 6대 왕, 세르비우스 왕은 왕이다. 스페르쿠스는 이건 참이다. 마지막 왕입니다. 공화정초를 귀족종으로 생각을 하고, 10인종, 요거는 12표법을 제정하는 사람을 과두종. 그 다음에 혼합정체의 발생시고 어느 때는 10인종에 끝나는 기원전 449년.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기원전 449년에 12표법, 이제 12표법에 뭐 귀족과 평민은 결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그 10인의 한 사람이 또 그 평민의 그 딸을 갖다가 겁탈하고, 그래서 평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원수 사쿠라, 그래서 이제 아벤티는 정부하고 제2차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콘술 2사람을 다시 이제 뽑게 됐다는 그 얘기. 그거를 공화종, 저기 혼합정제의 발생시대. 그 다음에 혼합정제의 절정기는 언제냐? 한니발 전쟁 때다. 그런데 그 폴리비우스의 혼합정체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원래 7개 정체죠. 6개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군주종이 7개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혼합정체가 이제 기원전 449년에 생기잖아요. 한니발 때 절정이 이루겠는데, 요렇게 사이클, 원에 따라서 요렇게 돌아가다가 혼합정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사이클, 원 바깥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지고 서클이 원이 돌아가지 않게 브레이크 역할을 딱 하면서 멈춰선다는 겁니다. 혼합정체가. 딱. 그런데 이 혼합정체도 원래 생기면은 성에다가 망가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정체가 언젠가 민주적으로 됐다가 폭민적으로 되면은 혼합정체가 망하면서 슬쩍 또다시 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합정체가 딱 생겨가지고 원을 못 돌아가게 딱 버티고 브레이크 노릇을 하다가 혼합정체 자체도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몰락하게 되면 평면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망해가지고 혼합정체가 쇠퇴해가지고 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간다. 요게 이제 그 폴리비우스의 혼합정체 이제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 중무정치가 언제 시작됐냐? 혼합정치가 언제 망하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참지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제 중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보수파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혼합정치가 잘 버티고 있는데 티베리스 크라쿠스라는 저쪽에 톡 튀어나가지고 뭐 농지개헌에 해가지고 참지 노릇을 해가지고 혼합정치를 깨뜨려가지고 그냥 공화정을 망쳐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죽인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그 전반적인 그런 이제 설명인데 저는 이제 그걸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혼합정치가 중소자영농지 망해가지고 도시로만이 뭐 농촌이 다 빵 달라 토지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민주정적인 요소 이것이 허물어졌다. 그래가지고 혼합정치가 이제 깨지게 됐다. 그래서 농민과 도시민들한테 빵과 토지를 줘가지고 다시 혼합정체를 재생 부활시키려고 크라쿠스 문제가 개혁하게 됐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경제의 개혁 정책의 목적이 뭐냐? 전사의 수적 증거, 전사의 수적 증거. 어떻게 자영농민층이 몰락하게 되니까 자꾸 군인의 숫자가 줄어든다. 이걸 늘리기 위해서 이건 앞이 안 늘리의 소리입니다. 자영농 육종, 이거는 뭐 농민 육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건 프로타르코스 이하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개설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도시 실업자의 구제, 이거는 193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실업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1939년에 콘슬라프스키라는 역사가는 대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뉴딜 정책과 비슷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혁의 주목적 뭐냐? 특히 도시 공물위기 해결이다. 저는 이제 그 주목적이 뭐냐면 농촌에 토지 없는 시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도시민들에게 빵을 주고 특히 도시 공물위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이제 개혁을 했다. 그런데 헨리시 보레는 평해농지법을 갖다가 당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n easy solution, 하나의 안연 해결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 합니다. 왜 지금 곡물 부족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막 죽어 나빠지고 나가 자빠지고 티브리스 강에 이제 물속에 투선해가지고 죽고 그러는데 땅 조금씩 떼어가지고 뭐 어디 보내려고 이래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보렌의 그 비판에는 어느 정도 그 타당성도 있지만서도 좀 오늘날의 시각에서 너무 좀 나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10년 후에 가이스쿠라크는 국물법을 제정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살리고 그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농촌의 그 토지 부족 문제, 도시의 그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그 곡물 위기 그 문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형제와 개혁파들은 이제
로마 지도를 다 펴놓고서 이제 수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은 로마 인민의 공유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유지도 세 가지 분주에 속하는 공유지는 또 손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 프라이토가 임대해준 공유지가 있습니다. 임대해준 생각 임대료 받고 그래서 이건 형제가 손댈 수 없습니다. 캔서루가 또 임대해준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뜨리엔 따블라라고 하는 공유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니발 전쟁 때에 전쟁세를 거둬들였습니다. 트리브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세를 거둬들였는데 전쟁세는 반드시 현금으로 상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금이냐 대출이냐 이런 이제 논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원전 201년에 저기 그 전쟁세를 갖다가 돌려주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텅 비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 로마 시 반경 50마일에 적각불이 부르는 정말 진짜 좋은 옥토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유지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떼가지고 논아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단서를 붙였는데 시민들이 이제 그 현금이 필요하면 와서 나중에 얘기하라. 근데 누가 그 옥토를 내놓고 현금을 받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근데 뜨리엔 따블라라고 그런 거는 뭐냐면 상환 저기 국가가 전쟁세 상환해줄 국세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현금 복수를 이제 통일했다. 그래서 뜨리엔 따블라라고 하는. 요거는 절대로 불합치 형제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럼 공여지 중에서 남은 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선점지입니다. 선점지. 라틴어로는 아게로 오파토리우스라고 하는데 이 선점지는 뭐냐? 특히 한니발 전쟁 때에 이탈리아 동맹국 중에 로마를 배반하고 한니발 편에 가붙었던 그런 동맹국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라색 지도 보라색 생각나죠? 생각나죠? 다시 안 보여드려도 되죠? 다음 시간에 이제 물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남부 쪽 루카니아 아프리아 이쪽인데 그쪽에 그 한니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로마 정부가 응징해가지고 그 배반했던 그 동맹국의 토지를 몽땅 뺐습니다. 그래서 로마 인민의 공유지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엘리트층 귀족 신분, 기사 신분들이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뭐 그냥 이용하라. 선점입니다. 선점. 먼저 그냥 가가지고 딱 점령해 버려가지고 그냥 그 가축 사육을 하던가 과수 재배를 하던가 곡물 재배를 하던가 뭐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유지 주인이었던 이탈리아 동맹국 시민 중에 엘리트층 귀족들이죠. 그 사람들은 로마와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로마 영토니까 로마의 땅이니까 앞으로 로마가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환수한다. 몰수한다. 그런 조건으로 땅을 선점해서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재배니 가축사육이니 다른 그런데 개혁파와 오수파는 요 선점지 이용을 문제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개혁파에서는 로마 인민의 공유지는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점지를 특히 이탈리아 동맹국 엘리트층이 갖고 있는 선점지를 복수할 수 있다. 왜냐? 원래 로마 인내 공유지고 또 조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근데 보수파는 그거 곤란하다. 몇 세대 수세대 동안 로마의 엘리트층이 그 선점해가지고 아들 장가가고 딸 시집갈 때 지참 목소리 뚝 띄워주고 거기 뭐 개인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양금장도 만들고 양어장도 만들고 돈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팔아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런데 그 세상들이 이제 그걸 와가지고 그걸 몰수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되냐? 이제는 완전히 사유지처럼 됐는데 우리 다 그 사유지처럼 생각하는데 그 뺏으면 어떻게 됐냐? 선점지 이용 불가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스토아 철학자 중에 스승과 제자가 고가 저희 그 상도동 문제, 공물 놓고 상도동 문제, 집하는 문제, 상도동 문제, 그거 가지고 이제 논란을 벌였다고 그랬습니다. 스승인 디오게네스의 학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파나에티우스. 이 파나에티우스는 스키피오의 책사입니다. 사유지처럼 된 거 뺏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개혁파는 그 제자인 안티파테르입니다. 안티파테르는 그 뺏어가지고 토지 없는 로마 시민들에게 놀아줘야 된다. 안티파테르. 그 안티파테르의 학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블루시우스입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가정교사 헬라스 사람, 그리스 사람 가정교사 둘이 있었습니다. 디오파네스하고 그 다음에 그 블루시우스는 이제 쿠마이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리스계 그 블루시우스가 안티파테르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 제자의 학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로마 인내 공유제는 이거는 국가가 뺏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요거 놓고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농지법안을 다 평민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옥타비우스라는 친구가 호민관입니다. 반대합니다. 호민관 10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그 법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개혁이냐 혁명이냐, 혁명의 길을 선택했다. 히우드로 몸전에 그라쿠스 형제 설명할 때 그 얘기가 나온다. 레포름이냐 레볼루치온이냐 개혁이냐 혁명이냐. 그라쿠스 형제는 혁명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의 두 젊은 청년 개혁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성과가 대단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토지 문제, 부족 문제, 공물 배급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다음 주 다음 주에